네, 철학적 근대 지문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문은 리트 지문이고요. 그리고 어려워요. 수능이 비문학이 최고 난이도로 나오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특히 인문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뭔가 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제가 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지으면서 읽는 거, 그게 왜 그렇게 연결지으면서 읽어야 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적인 지문 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비문학을 읽고 있고요. 비문학을 읽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앞 내용으로 뒷 내용 이해하기. 이렇게 연결지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적, 그리고 유기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건 모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첫문단. 첫문단에서 주제가 나올 거고,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전히 적용해서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오늘 배울 지문에서 나올 거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한번 읽어보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의 환경 위기는 인류의 생존 문제일 뿐 아니라 근대 이후 구현되어 온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그럼 뭘까요? 맞아요. 환경 위기가 주제에 뭔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 환경 위기가 인류의 생존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라고 하면 어디에 강점을 찍는 거죠? 맞아요. B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 이후 구현되어 온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계속 읽어볼까요? 즉, 그것은 생존을 빌미로 하는 신유형의 독재나 제국주의를 유발함으로써 자유, 인권, 평등의 가치에 근거한 민주주의나 세계시민주의 등의 이념들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유, 인권, 평등의 가치에 근거한 민주주의나 세계시민주의라는 말과 윗문장에서 똑같은 말 한번 찾아볼까요? 인본주의적 가치들이라는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에서 생존 문제뿐 아니라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현대의 환경 위기가 위협해. 그래서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문장에서, 즉, 그것은, 그러면 앞 문장이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빌미로 하는 신념의 독재나 제국주의를 유발함으로써 인본주의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자유, 인권, 평등의 가치에 근거한 민주주의나 세계 시민주의가 인본주의적 가치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환경 위기는 특히 철학적 근대에 관한 담론에서 중요 주제로 부각된다. 철학적 근대가 뭔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환경 위기가 중요 주제로 부각된다는 거죠. 이 위기는 환경 위기 말하는 거죠.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을 사상적 토대로 하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인간이 있을 때 인간을 우위에 둔다는 거죠. 차별한다면.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사상적 토대로 하고, 또한 그러한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킨 근대의 철학적 혁명에서 비롯되었기에 사상사적 맥락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 근대라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 환경 위기가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을 사상적 토대로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환경 위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구온난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이 파괴되는 거고, 그 자연이 파괴되는 위기가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을 사상적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이 자연을 사용하고, 근데 어떻게 사용하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파괴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적으로 사용하고 파괴하는 그런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을 사상적 토대로 하죠. 환경이기는.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환경이기가 생긴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잘자잘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한 그러한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킨,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면에 등장시킨 근대의 철학적 혁명에서 비롯되었기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이성적 주체성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적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인간이 자연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맥락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서 이 환경 위기는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을 사상적 토대로 해.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이 위기가 생긴 거야. 근데 그러한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킨 근대적 철학적 혁명에서 비롯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인데, 이성적 주체성.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왜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근거가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계속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납득의 과정.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라면은 이성적 주체성.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자연은 이성이 없으니까, 혹시 이성이 있는 인간이 이성이 없는 그런 그냥 무생물, 그러니까 생물이긴 한데 이성이 없는 그런 자연물을 맘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인간이 이성이 없는 자연을 이성이 없기에 무분별하게 파괴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생각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사상사적 맥락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 근대라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되었기에 때문이다 라는 문장을 봤을 때, 그러면 근대의 철학적 혁명은 뭘로부터 시작됐겠어요? 그렇죠. 철학적 근대.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좀 멈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연결사, 우리 전에도 연결사 계속 이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즉이라고 했으면 위 앞문장 뒷문장 똑같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 되었기에 뭐뭐 했기에 그다음 뭐뭐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그러한 세계관은 근대의 철학적 혁명에서 비롯되었기에 사상사적 맥락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 근대라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철학적 근대에서 시작됐거나 아니면 철학적 근대나 철학적 혁명이나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좀 이해 안 되시면 멈춤하시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카톡으로.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철학적 근대는 경시할 수 없는 미덕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그대로의 원천적 거부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적 문제이다. 딜레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선택 사이에서. 그러니까 한번 지우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철학적 근대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거나 인간이 자연을 막 쓴다는 거잖아요, 철학적 근대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적 근대 때문에 철학적 혁명이 됐고, 이 철학적 혁명은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 더 나아가서는 이성적 주체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차별된다라는 세계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환경 위기가 만들어낸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순서. 그래서 이 환경 위기에 철학적 근대가 최고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러나 철학적 근대는 경시할 수 없는 미덕을 좋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적 근대를 그냥 맹목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나쁜 것도 확실한데 좋은 것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뭐가 좋지? 아니,
자연을 맘대로 쓰게 하는데 그 무분별하게 써서 분명히 나쁜 게 맞는데 거기에 뭐가 좋다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읽어보자면 저 숭고한 인본주의적 가치들 위에서 여기 있죠. 자유인권 평등 가치 어쩌고 이런 게 인본주의 가치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가치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성적, 실천적 자율성을 주창한 철학적 근대를 통해 정초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인간의 지성적, 실천적 자율성 위에서 철학적 근대가 이성적 주체성을 말했잖아요.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성적,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 주체성, 인간의 지성적, 실천적 자율성, 똑같은 말을 어쨌든 간에 세상에 알려서 그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철학적 근대가.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요약을 해보자면 뭐냐면 철학적 근대라는 건 이성적 주체성을 말했어요. 이성적 주체성을 끌고 나와서 결국에는 자연 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인간만이 이성적 주체성을 가졌기에 자연을 맘대로 써도 된다. 이성적 주체가 아닌 자연을 맘대로 써도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맘대로 쓰다 보니까 자연 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환경 위기죠. 근데 또 어떤 면이 있는 거죠? 인간만이 이성적 주체다. 그 전에 환경 위기가 생겼어. 그래서 어떤 위기가 또 만들어졌죠? 인본주의적 가치들이 위협당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이성적 주체성이 철학적 근대, 그러니까 철학적 근대가 인간만이 이성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성적 주체성을 얘기한 거죠. 처음으로 철학적 근대가. 그렇기에 인간은 지성적이면 실천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게 인본주의적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철학적 근대를 통해 인본주의적 가치가 만들어졌어. 근데 철학적 근대를 통해 자연위기도 만들어졌네? 인본주의적 가치가 위협되네? 근데 생각해보면 인본주의적 가치는 이성적 주체성, 그러니까 철학적 근대로부터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는 거죠. 순환. 어쩔 수가 없어요. 철학적 근대를 인정을 해야지 인본주의적 가치가 만들어져. 근데 인정하면 자연위기가 만들어져서 인본주의적 가치들이 위협돼. 그래서 계속 딜레마적 상황, 무한으로 반복되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이 한 문단 자체가 너무 밀도가 높고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계속 돌려보면서 이해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번 돌려서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자면 철학적 근대는 데카르트주의의 발행 및 완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그랬을 때 데카르트주의가 뭔지 알아야겠죠. 계속 읽어보자면 이성적 사유 주체의 절대적 확실성을 철학의 제1원리로 논증하는 이 사상 체계에서 자연은 주체에 대해 근본적 타자로서 앞문단으로 뒷문단 봐야 되고 앞문장으로 뒷문장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철학적 근대 더 앞서서 데카르트주의가 어떻게 철학적 근대에 영향을 미쳤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성적 사유주체, 그러니까 인간이겠죠. 인간의 절대적 확실성을 철학의 제1원리로 논증하는 이 사상 체계에서 인간만이 이성적 사유주체다. 절대적 확실성이죠, 그게. 이 사상 체계에서 자연은 어떻게 써요? 그냥 뒷내용을 한번 추측해 볼까요? 자연은 뭘까요? 자연은 인간에게 이거 추측이에요, 그냥. 활용되는 존재야 라고 말하겠죠. 왜냐면 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랬을 때 계속 읽어보자면 주체, 인간이겠죠. 인간에 대해 근본적 타자, 그렇죠. 사용되는 존재로서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저희 추측이랑. 그 어떤 자기 목적이나 내면도 없는 단적인 물질적 실체, 즉 길이, 넓이, 깊이로 연장된 컷이라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된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인간에게 활용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과 자연의 이러한 위계적 이원화 뭔지 아시죠? 그래서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과 자연, 인간이 먼저고 그 다음 자연이다. 이런 위계적 이원화는 인간의 자연 지배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되거니와 기계론적으로 양화되는 연장의 영역으로 정의된 자연은 인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재창고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말이 너무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무슨 뜻이에요? 그냥 자연은 인간에게 활용당하는 그런 타자일 뿐이야. 절대적인 주체는 인간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자면 자연과학적 실험의 보편화는 더욱 과격화된 철학적 자연관의 출현을 촉발한다. 지금 데카르트주의의 발행 및 완성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가 발응이라면 뒤는 계속해서 진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적 실험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과격화된 철학적 자연관, 그러니까 더 과격하게 자연을 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연은 인식과 사용의 대상이었던 것, 이 앞문단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앞문단. 그러니까 인식과 사용의 대상이었던 것, 타자, 자연은 타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위에 문장 다 받아서 타자였던 곳에서 나아가 제작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게 된다. 진리를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이러한 노선은 칸트주의에서 특히 전형적으로 대도한다. 그러면 여기서 칸트주의가 어디에 속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데카르트 주의에 칸트가 속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또 나왔어요. 앞문장 뒷문장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장은 자연은 타자뿐만 아니라 제작의 대상까지 돼. 그러니까 진리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야 라는 그 문장 바로 뒤에 즉 의지의 규범인 도덕 준칙과 마찬가지로 지성의 대상인 자연법칙 또한 또한 뭐라 하겠어요? 만들어지는 대상이란 거겠죠. 그래서 그 입법권이 자율적 주체인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자연은 한낱 조야한 진로로서 주어질 뿐, 진료, 그러니까 어떤 물질, 만들어지는 그런 제작의 부속품인 거죠. 주어질 뿐, 그 구체적 존재 형식은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 지적 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상에서 자연의 자기 목적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기도 하지만 칸트주의에서 자연의 자기 목적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기도 하지만 뭐라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자연의 자기 목적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 문장에 이 역시 세계를 대하는 인간의 심적 태도 차원에서 상정될 뿐이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인간의 심적 태도의 차원에서 상정된다 했으니까 자연의 자기 목적은 칸트주의에서 뭘로 설정되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연의 자기 목적이 인간의 심적 태도 차원에서 상정된다. 인간 중심으로 설정된다. 라는 말은 위에 거랑 연결해서 봤을 때, 자연의 자기 목적은 인간에 의해 쓰이는 것으로 결정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예측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인간 중심으로 되겠구나. 어차피 이건 데카르트주의니까. 라는 걸 생각만 하면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추이로 짐작하면 철학적 근대의 완성판이라 불리는 객관적 관념론은 어떤 노선보다도 강한 이성주의적 면모를 지니는 까닭에 자연에 대한 억압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궁극의 사조라는 죄명을 뒤집어 쓸 개연성이 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철학적 근대, 지금까지 얘기해온 게 다 철학적 근대잖아요. 자연을 맘대로 써도 된다. 인간만이 이성적 주체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적 근대의 완성판이라고 하면은 진짜 인간만이 이성 끝판왕이다. 인간은 모든 자연을 다 써도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죠. 읽어보자면. 그런 게 객관적 관념론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말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노선, 그러니까 데카르트주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것보다도 강한 이선주의적 면모를 지니는 까닭에 자연에 대한 억압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궁극의 사조라는 죄명을 뒤집어쓸 개연성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객관적 관념론은 자연을 무지막지하게 쓰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근데 이 서술은 뭐죠? 그 예측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즉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연성이 클 것이다. 디지버스 특히 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얘기 나오죠. 이 철학 사조, 객관적 관념론은 그러한 혐의가 근본적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지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 관념론이 말하길, 아, 너네 그렇게 나 볼 수 있어. 근데 그거 나에 대한 몰이해.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린 뭐를 생각해야 되죠? 아, 그래. 뭐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볼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해를 해보면 흥미롭게도 그 근거는 이 사조가 철학적 근대의 핵심 원리인 이성의 위상을 극한으로 강화한다는 점에 있다. 여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자면 쭉 객관적 관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자연 위기는 뭐 때문에 생겼죠? 인간의 인간만이 이성을 가졌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제작하고 사용해도 된다. 무분별하게. 여기서 자연 파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유가 이성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 관념론은 뭐라 했어요? 이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 여기 부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측은 객관적 관념론은 이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연 파괴를 무지막지하게 할 거야. 근데 이 예측 틀렸어. 그래서 이유가 뭔데? 그 이유. 왜 아닌데?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로 뭐를 든 거죠? 왜냐면 이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걸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었고, 계속 돌려보시면서 한번 이해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자면, 객관적 관념론은 문자 그대로 관념에, 구체적으로서는 이성의 객관적 진리치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성이 이전의 근대 철학에서와는 사뭇 다른 층위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지닌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성이 극한으로 끌어올렸는데 왜 오히려 자연 파괴가 안 되는지 얘기가 나오겠죠. 즉, 이성은 단지 지적 능력의 특정한 형식이나 단계를 지칭하는 것에서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위상까지 지니는 최상위 범주 또는 선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최상위로 나아갔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궁금하죠. 근데 그게 왜 자연을 지키는데? 모든 것은 개념, 판단, 추론이다 라는 해겔의 말처럼 이성은 세계의 모든 것에 선행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 즉 삼라만상의 선언적인 논리구조 내지 원리라는 절대적 위상을 지니며 위상 극한으로 끌어올렸죠. 모든 것을 다 선행한대요. 이에 모든 자연사와 인간사는 이러한 절대적 이성이 시공간의 차원으로 외화한 현상적 실제로 설명된다. 여기 나왔네요. 왜죠? 자연사와 인간사는 이러한 절대적 이성이 시공간의 차원으로 외화한 현상적 실제로 설명된다. 이해 안 되시면 지금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이 자연을 지키는 근거가 될까요? 이걸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인간뿐 아니라 땡땡도 이성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말 자연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을 때 모든 그런 인간사, 자연사 그 전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이 시공간적 차원으로 외화한 것, 나타난 것이 자연사와 인간사기 때문에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이성이 있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지금 전제가 다 깨져버렸죠. 인간만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막 쓸 수 있다. 이성이 없는 자연을 막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아, 자연도 이성이 있으니까 인간이 막 쓸 수 없다라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즉 자연은 절대적 이성에 따라 존재하고 변화하는 사물양태의 이성이고 지성적 주체인 인간은 절대적 이성에 따라 사유하고 성숙하여 절대적 이성의 인식에 도달해가는 의식양태의 이성이기에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근원적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 이 말이겠죠. 자연도 인간 이성이 있다. 객관적 관념론은 오히려 최고도로 강화된 이성주의, 그러니까 자연도 있고 자연도 인간도 모두 다 이성이 있다. 그렇게 최고도로 강화된 이성주의를 통해 철학적 근대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성적 주체의 위상을 정당화하면서도 동시에 무분별한 자연 지배를 경계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 때문에 현대의 환경 철학 담론에서 근대를 원초적으로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와중에도 객관적 관념론에 기반을 둔 자연 철학 개발이 주목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거는 철학적 근대를 원초적으로 싹 다 거부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관념론은 주목을 받는 거죠. 왜냐? 자연 파괴를 안 하거든 얘네는. 왜냐면 자연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완벽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한 문단 한 문단이 다 너무 어렵고 밀도가 높아요. 하지만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계속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강화된 이성주의.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객관적 관념론이겠죠. 인간에 대한 자연의 형이상학적 우위를 정초한다. 그러니까 정초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냥 뭐 주장한다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인간에 대한 자연의 형이상학적 우위를 주장한다라고 말하면은 인간과 자연이 있을 때 누가 더 우위가 있다는 얘기죠? 인간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객관적 관념론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아니에요. 객관적 관념론은 어떤 의미죠? 인간과 자연이 똑같다. 둘 다 이성적 주체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1번 아니고요. 2번. 현대의 환경 위기는 새로운 억압적 정치 체제 대두와 함께 도래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아니죠. 현대의 환경 위기가 억압적 정치 체제의 대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이거 이해 안 되시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 그래서 독재나 제국주의를 유발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게 당장 생각 안 나더라도 세모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세모 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가 확실한 답이 나오면은 그거 찍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실전에서. 계속 읽어보자면 3번.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다 그랬죠? 근대 다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철학적 근대의 딜레마를 이성에 근거하여 해소하고자 한다. 해소하고자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원칙적으로 거부해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인본주의적 이념들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뭐죠? 철학적 근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학적 근대에 주목할 만한 성과다. 4번 정답입니다. 5번.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옹호하는 철학사적 흐름은 억압적 자연관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아닌 게 예시로 뭐가 있죠? 철학적 근대. 철학적 근대가 아니라 객관적 관념론. 4번을 좀 제대로 볼게요. 철학적 근대가 인본주의적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문제 왜 냈을까요? 뭐 때문에 냈을까요? 철학적 근대가 뭐도 근데 같이 만들어냈죠? 자연, 환경 위기를 만들어냈는데 이 위기가 여기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죠. 이거 교수님들이 이 문제 낼 때 애들이 철학적 근대 나쁜 걸로만 알고 있을 수 있지. 글을 잘못 읽었으면 그래서 한번 낚아볼까? 하고 낸 거예요. 철학적 근대가 자연 환경 위기를 유발하고 그게 악영향을 미쳐 인본주의적 가치에. 근데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해서 이 철학적 근대라는 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게 딜레마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니? 라는 문제를
어떤 그런 걸 묻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거죠. 굉장히 잘 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4번 꼭 잘 풀어보시고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것. 기억이 뭐였죠? 기억은 데카르트주의고 2번 니은은 칸트주의죠. 데카르트주의에서 좀 진화된 게 칸트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간 게 칸트였죠. 그래서 기억, 데카르트주의는 칸트주의와 달리 자연의 자기 목적을 이성적 인식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랬을 때 자연의 자기 목적을 이성적 인식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자연의 자기 목적 나온 게 어디였죠? 여기에요. 이 사상에서 자연의 자기 목적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신적 태도의 차원에서 상정된다라는 게 칸트주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바뀐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치만 만약에 이걸 못 찾아냈다면 어떻게 풀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칸트주의는 데카르트주의와 달리 인간을 자연 법칙을 수립하는 주체로 승인한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쵸? 데카르트주의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이 자연 법칙을 수립하는 주체. 칸트가 데카르트랑 다른 게 제작까지 본다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건 맞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연을 인식과 사용의 대상으로 보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연에 대한 인간 이성의 우위를 주장한다. 맞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환경위기에 대한 철학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 네 개는 판단이 쉽잖아요. 그래서 소거법으로 풀었어도 1번이 남았을 수 있어요. 이렇게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객관적 관념론에 대해 추론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됐을 때 자연법칙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은 의식양태의 이성이 사물양태의 이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의식양태의 이성이라고 하면 인간이고요. 사물양태의 이상은 자연이겠죠. 객관적 관념론에 의하면요. 그래서 자연법칙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은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이성의 이상을 지구의 형이상학교 차원까지 높임으로써 말 어렵지만 그냥 이상의 그런 위상을 엄청나게 높였다는 거죠. 객관적 관념론이. 자연 법칙도 인간 의식의 투영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말이 잘못됐어요. 그냥 이성이 있고 이성을 바탕으로 자연사와 인간사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사를 통해 자연사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걸 세모 쳤더라도 다음 거 읽어볼게요. 삼라만상이 절대적 이성의 발현이므로,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절대적 이성의 발현이므로 반이성으로 보이는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성의 영역에 포섭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어쨌건 간에 자연사,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이성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4번. 이성이 절대적 진리치를 지닌다는 관점에 의거하여 모든 역사적 사건도 이성 법칙에 따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맞죠? 모든 게 다 이성 때문인 거죠. 5번. 억압적 자연지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면 자연과 그러니까 객관적 관념론에 이 비판이 제기된다면 이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지문에도 나왔었어요. 뭘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랬죠? 얘네는 자연이랑 인간이랑 똑같이 봐. 두 개가 공통점이 뭐죠? 이성을 통해 만들어진 거잖아. 라고 자연과 인간의 동근형성 똑같다를 강조하는 이론적 관점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답 2번입니다. 지문부터 문제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써진 문장, 그 지문이랑 문제예요. 그래서 꼭 한번 계속 돌려보시면서 이 문장 이해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객관적 관련론에 관한 해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